본 행사에 앞서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평화의 길 경남지부위원 언론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전방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평화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평화의 길 이사장님이신 명진수님입니다. 네, 허성무 창원시장님 모셨습니다. 류주호 평화의 길 경남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황교욱 남북교류 협력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임종범 전 경남도지사 남북교류 비서관님 모셨습니다. 백성규 창원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정용일 사단법인 평화의 길 사무처 대외협력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건중 사단법인 평화의 길 사무처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선해 진주시 의원 모셨습니다. 오정남 대한사람 사단법인 사천지휘부장님 모셨습니다. 좀 전에 전화가 도착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전부 다 소개해드리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첫 인사로 사업 소개 말씀을 유주호 경남 지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켜져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강연을 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런 공모 행사를 가지고 한 2년 동안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있는 자리를 지부장이라는 자리에 있게 이끌어 주신 우리 평화의 길 이사장님이신 명인선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창원에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힘들고 바쁘실 텐데 심적인 부담도 있을 텐데 기꺼이 참여해 주신 우리 창원시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평화통일에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공모사업을 하면서 평화통일 관련된 이 시민단체가 정말 활동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저께 조재욱 교수님께서는 강연을 하시면서 그나마 창원이 정말 열심히 많이 확장되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장님의 의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평화의 경남지부가 3년 전에 설립을 해가지고 정말 그 힘든 평화 소리만 해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하는 서부경남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게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안으로 어떤 결실을 맺으려고 해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곳곳에 보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방문 교육장으로 사용했던 뭐 전시관이랄까 뭐 교육관이랄까 이런 시설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이걸 이 시대에 맞게끔 평화 통일 관련된 이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평화 교육장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를 생각을 했고요. 이걸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강요단체장님들의 의지,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의 어떤 연계하는 방법, 그리고 공공기업을 거기에 합류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를 시켜야 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실행을 하고, 대학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는 당역시도,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오늘 오전에 경남교육관님을 잠깐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행사를 위해서도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평일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대상을 초, 중, 고 학생들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관님. 앞으로 학생들을 시간을 좀 할애해 달라.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지역에 테마축과 세미나를 동시에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까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답사를 할 때 해설을 해주는 해설사의 기준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을 좀 젊은 층으로 상대를 해가지고 개나를 가면 그 유적지나 저는 지역의 유족들이 유족 회장님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풀이성의 해설이 되버리니까 젊은 층들은 그 해설사를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뒤에 그냥 딴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대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해설사가 해설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뒤에서 호응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따라가면서 호기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다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해설사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지금 여기에 뭐 기본적인 기초단체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과 같이 목소리를 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 정당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나 평화 통일을 이야기 안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지금 정당에 이 평화 통일 관련된 위원회가 하나 없다라는 것이 정말 저는 개탄스럽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지방에서만이라도 좀 지방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과 우리 평화 통일을 유문하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뭉쳐서 계속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예산도 좀 체계적으로 평화 통일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행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특히 우리 창원 허승우 시장님 오늘 정말 실질적으로 부담도 많으실 텐데 참석해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의 길 이사장님이신 명진 스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평화의 경남 지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이지호 지부장님 그리고 허 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반갑습니다. 평화 통일 그러면은 옛날에는 방공법에 위반이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멸공통일, 대국기 상상동에 태극기 꽂는 북지통일이라야지 평화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용공문자로 몰려서 수갑 차고 감옥 가던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7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평화통일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북쪽을 압박하고 제재하고 해서 북쪽이 폭삭 망해서 두 손을 들면 통일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국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우리도 압박을 가해서 북쪽을 배고파서 도저히 못 살게 돼서 폭동이 일어나고 체제가 뒤집어져서 무너질 거 그러면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북쪽 체제 무너지면은 중국이 먼저 들어옵니다. 중국 식민지 됩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야말로 진짜 친중 정부가 들었으면은 통일이 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렇다고 또 그럼 북쪽이 무너지냐는 겁니다. 김일성 서거 때도 북쪽이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았고 그 뒤에 여러 차례 북쪽에 큰 정변이 있지만은 그냥 버티고 있잖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식량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북쪽 체제 계속 유지되면서 가끔 미사일 한 방씩 심심하면 쏘고 체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래도 한 민족이고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인데 언제까지 서로 촛불이를 맞대면서 영원히 분단된 상황 속에서 서로 원수같이 싸워야 될 것인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가 지금 고구려백제 신라를 생각하면서 화랑관창이 나쁜 놈이고 계백이 좋은 놈이고 계백이 나쁜 놈이고 관창이 나쁜 놈이고 이렇게는 안 보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벌였던 영토 전쟁 그 전쟁에 있었던 그냥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나중에 먼 훗날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먼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대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남쪽은 미국과 일본을 배후에 두고 서로가 민족끼리 피 터지는 싸움을 했다. 옳다 그러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상 이념? 이것 때문에 또 치열하게 죽이고 살리고 했던 게 한국 전쟁인데 이제 종식시켜질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더 독립적인 남쪽이 먼저 북쪽에 평화적인 손을 내밀고 끌어안고 이해하고 통일로는 가는 것이 길이 어렵다 하더라도 상호, 교류, 협력, 공생 그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분단이 된 상태로 지속됐겠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미군 주둔하고 있는 미 8군 자리는 몽고군도 거기 와 있었고 청나라 군대도 거기 있었고 일본 군대도 거기 있었고 미군도 거기 있습니다. 근대사 속에서 100년 전에는 물론 말할 거 없고 몽고군이 왔을 때는 근대사 속에서 자기 나라 땅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100년이나 머물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영원히 아주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남북 분단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면 주한미군도 물러나야죠. 물론 당장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위협 때문에 미군 주둔을 허락할 수는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땅이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갈 때 된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부조리가 무너지고 해결이 된다면은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셔서 좋은 세상 오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위해서 축하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역축사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화의 의원 여러분,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평화의 길 경남지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후원하는 평화통일 강연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영진 스님과 류주호 경남지부장님을 비롯한 평화의 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귀한 강연을 해주실 김창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반세간 앞으로 남북은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며 대립해왔습니다. 민족의 역량이 소모됐고 전쟁의 공포를 항상 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과 단절된 채 섬처럼 고립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대결의 시대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바꿔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신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 경제입니다. 평화가 확고히 자리매김한 한반도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반도는 반은 섬이고 반은 대륙입니다. 대륙과 해양 세력의 각축적이 되는 한반도가 아니라 반도 세력론을 통해 반도가 중심이 돼서 해양과 대륙을 포섭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민주당이 앞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8천만 단위 시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해간다면 한반도 경제는 대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동북아 평화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런 길보다 가야 할 길이 더 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평화를 꿈꾸고 씨앗을 뿌린다면 추수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평소에 씨앗을 뿌리고 노력하지 않은 채 갑자기 통일이 올 거라는 통일 대박론은 사실 정말 무책임한 논리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불신의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남북 연대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나갑시다. 오늘 강연에서 논의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들이 남북관계의 활로를 뚫어내고 한반도 평화 경제 구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민주당 대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제가 송영길 이름이 길이어서 제가 길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길, 남북 통일의 길 송영길, 민주당의 길 송영길,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연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종훈 경남교육감님의 축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평화 통일 강연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을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를 보듬어 살피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고 서로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알찬 평화 통일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 뜻깊은 강연의 준비에 애써주신 평화의 길 이사장이신 영진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강연회가 남북 화해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영원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축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귀한 명재인 큰 스님 이렇게 저는 공식적으로 처음 뵙는데요. 뵙고 싶었는데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희 잠시 방문에 찾아주신 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김창현 교수님이 특강하신다 해서 이름이 같은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인가 했는데 정말 그분이 오셨네요. 예, 금강산을 한번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고 우리 교수님은 뭐 울산 지역에서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셔서 명망성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원래 또 도의원 때는 그때는 울산이 분리되기 전이라서 경남도 의회에 와서 활동을 많이 해주셨던 정말 좋으신 선배님인데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강연을 위해서 우리 류주호 경남지부장님 예만 있어 주셨고요. 늘 뵙고 싶은데 잘 뵐 수가 없었는데 우리 수은의 진주시 의원님 와주셨는데요. 행사 때 서치도 지나가는 인사만 드렸는데 오늘 또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초대를 해서 뵈야 되는데요. 어려운 진주에서 서구경남에서 크게 활약해주고 계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교욱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장님은 실무자로서 오랫동안 지역에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운동을 함께 해주셨는데 애를 많이 쓰셨고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또 우리 김원순 우리 민주평통 창원시 협의 회장님도 하셨고 또또 그것도 하셨는데 늘 애 많이 써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와 계신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남북 문제와 평화 통일과 교류의 문제는 큰 스님과 또 송영길 대표님이 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따로 드릴 거는 없습니다. 뭐 저도 이해하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창현 교수님 강연 속에서 더 많이 강조가 될 텐데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하고 약간 다른 면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평화의 시대가 오고 통일의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뭐 군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게 복지로 쓰일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하는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그것만은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고 설사 통일의 시대가 온다 해도 군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이 쓰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원 국가산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산당 총 매출액의 10% 정도가 방위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박정희 때의 자주국방론에서 나오는 국내 소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설계된 곳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수출 산업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미래에 이 국가산단에서 나오는 방위산업의 총량을 지금보다 2배 정도로 확대하는 그런 일을 지난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의 전쟁을 부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다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그런 건데요. 모든 면에 있어서는 다 동의하지만 어쩌면 만약에 통일의 시대가 온다 해도 지금의 우리가 155마일 국경을 지키면 되는데 국경이 3배, 4배로 확장이 됩니다. 이 확장된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오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군비에 돈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한반도에 위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도 방금 조금 말씀이 계셨지만은 우리 앞에 주어진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대비하고 평화가 경제임을 누구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이면에 반대되는 부분에 대한 준비도 늘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김창현 교수님 강연하실 건데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아마 그래도 뭐 99%는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늘 그렇게 교육해왔고 함께 공유해왔는데요. 그 정도 오늘 스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와 계셔서
창원시장이 갖고 있는 고민이 또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선배님 정말 귀한 강연 제가 다 못 듣고 먼저 가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그 선배님 창원시를 위해서도 많은 충고의 말씀 주시고 남북 교류가 있을 때 선배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는데 세상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역할을 서로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먼 길 찾아주신 큰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의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백신도 맞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1시간 반씩 해야 되기 때문에 벗고 해도 되겠죠? 예. 하나, 둘, 네.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주제는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을까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 내용이 이렇게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함께 남북이 평화롭게 잘 살면 정말 이 G2 안에 들어갈 만큼 잘 살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평화가 경제다의 주제니까 얘기 다 끝났죠, 이제? 다 끝낼까요, 이제? 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부탁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질문을 던지면 좀 대답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죠?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 마스크로 가리고 있고 해가지고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까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얘기가 맞는 얘기야. 그러면 그분이 막 와. 그럼 박수를 쳐야 됩니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같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동지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지애는 어떤 거냐? 박수를 한 명이 치면 다 쳐야 돼요. 그게 이제 동지애죠. 왜냐면 막 박수를 치는데 아무도 안 치고 자기 혼자 치고 있으면 굉장히 쪽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박수 치면 다 같이 친다. 한 명만 치면 다 친다. 할 수 있죠? 네. 원유스님은 동지애가 좀 부족합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평화기는 뭘 바라는 것이냐? 이게 사실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평화경제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그러니까 8월 8.15 때 평화경제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2019년도 9월 19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분인데요. 이 노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종전선언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하고 해외 투자 유도되면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 뭐 그런 논리예요. 그 논리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누가 보면 개성공단이었죠. 개성공단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사실 이 민족의 운명을 예측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죠. 이 개성공단인데 실제로 개성공단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개성공단을 만들 당시에 6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죠. 포대도 있었고, 그것을 전부 다 후방으로 밀었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이 부대의 그 최고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통전부장 김영철이었죠. 처음에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 위원장한테 뭐 하는 일이냐고, 이게 군대를 여기서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전방이 구멍나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를 했다고 하죠.
여기가 얼마나 가까운 데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뒤에 이 아파트 여기 파주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뭐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 평화의 경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곳이기도 합니다. 에곤바르 개성공단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했냐면 동방정책 설계자인데요. 자신은 상상도 못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것을 제2재산 만들면 뭐 그 자체가 정말 통일로 가는 길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구조화, 제도화를 시키는 의미가 있었죠. 여기서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친형제처럼 가까워졌다는 것도 통일의 한 걸음을 당겨오는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서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군사적으로 대립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여기 이제 100만 평, 1차 100만 평을 만들다가 사실은 말아버렸지만 원래 계획은 2천만 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했고 그리고 최소한 5천 개 이상의 기업을 집어넣으려고 했죠. 지금 130여 개밖에 못 들어오고 말아버렸지만 그런데 5천 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십만이 넘어선다면 우리나라의 협력업체들이 한 기업당 20개에서 30개만 따진다고 해도 이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제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알을 대포가 오고 가고 하는 전쟁이 가능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과연 북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북의 경제는 과연 망해가고 있을까? 우리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하도 여러 번에 걸쳐서 대학 1학년생들한테 첫날 첫 수업할 때 북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3가지만 해봐라 하면 정말 거짓말 못해 단 한 가지를 말을 못합니다. 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매일 들은 것은 거기는 다 굶어죽게 생겼고 이제 망해가는 곳이고 그리고 인권 유린이 되고 있고 인간 살 데가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북에 대해서 칭찬하려면 칭찬할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6년 동안 들은 교육은 통일 교육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분단된 나라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통일 교육을 하지 않고 그 청년들이 다 노동자가 될 건데 노동교육을 시키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냐. 맨날 입시제도만 가르치죠. 너는 노동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노동점 이렇게 만들어야 돼. 노동자의 권리는 이런 거야.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분단돼 있어. 우리는 어떻게 통일해야 돼. 그러려면 북의 선취는 이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오랜 대립과 불신을 싣고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말 망해가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 전부 다 망했다 그래요. 정말 영양 부족에 그냥 곧 굶어 죽을 사람들로 늘 나옵니다. 지표만 봐도 그렇죠. 뭐 우리 주로 이제 한국은행이나 또는 만드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표들을 보면 북은 거의 망했죠. 지표상으로 보면. 근데 참 희한해요. 이 GDP가 100으로 봤을 때 1989년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왜 안 망하죠? 이 정도 되면 망한 사회거든요. 이게 규칙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정도 되면. 그런데 북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 규모 비교로 따지면 뭐 지난 작년 6월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 우리는 50배나 잘 산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경제 규모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툭 하면 이제 달러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다. 또 뭐 고난의 행군을 또 시작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4월 세포 비서대회 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나는 하였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5개년 전략평가 올해 8월 2021년도 1월 달에 있었던 당대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심히 미진하겠으니까 총화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경제 실패를 자인한 적이 없어요. 미진했다 그랬어요. 왜? 객관적 요인으로는 제재, 자연재해, 코로나 3중고를 겪었지만 주체적 요인이 있다. 그러면 전략 수립에 있어서 주관주의가 있었고 무책임한 사업 태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실패를 자인하고 다 굶어지게 생겨가지고 고난 행군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북의 말에 대해서 항상 그 숨은 의도와 저희가 뭐냐 이렇게 보려 하지 말고 제가 들린 북은 있는 대로 보면 된다. 그 말 나오는 대로 보면 가장 정확하게 본다. 2012년도에 발행됐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과 과제라는 책을 자료를 보면 이 북에 있어서의 지금 필망론을 쭉 써요. 북은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식량난이 심각하고 외양난이 지속되고 있고 전력 에너지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장기간 폐쇄적 계획경제로 운영하면서 지금 거의 다 망했다. 따라서 경제 회생이 불가능하니까 외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의거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을 끄집어냈어요. 급변 사태를 준비하라. 곧 망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과연 진짜냐. 저는 아무리 북을 열심히 들여다봐도 이게 진짜라는 생각이 1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과 대북 전문가들은 여기에 의거해서 박근혜 정부 때 내걸었던 그 북필망론에 근거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사고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고단한 행군 시기에 이미 망했고 배급제도 무너졌고 그래서 좀 보수적인 층 사람들은 계속 압박을 가해가지고 망하게 하자. 망하게 해버리면 된다. 그게 이제 급변사태, 통일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서 더욱더 목줄을 쪼으자 그러고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이제 망해가니까 소프트 랜딩 시켜야 된다. 그래서 좀 서서히 개혁 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목줄을 쪼으는 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체제 편입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것이지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북이 망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그 평화는 경제다를 이야기할 때 한번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과연 망해가는 사람들과 뭘 공동 함께 윈윈하는 경제 협력을 한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과연 망해가는 집단이야. 망할 건데 뭘 많이 투자해도 우습잖아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세요. 하여튼 저는 두 마리 개를 늘 조심하자 합니다. 이 북에 대해서는 공부할 때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 개를 늘 조심하자. 뭐 잘 좋은 예로 현송월 예만 하나 들어도 금방 알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김정은 위원장 처음 등장하던 그해 조선일보 일면토에 뭐라 났습니까? 김정은의 옛 A 현송월은 포르노 찍다 걸려가지고 기관총으로 총살당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 삼전학교 단장 자격으로 얼마나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여성인데 나타난 거 제가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요 최고의 부활사건이라고. 오보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4월 달에 CNN에서 김정은 스스로 중퇴 이거 조금 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김경희 사망 CNN에서 떠났어요. 김정은 독살 당했다고. 김정희 독살했다. 김경희. 다시 또 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월 때 삼전극세에 나타났죠. 북에 대해서는 막 지도자도 죽여버리고, 뭐 거기 있는 그 온갖 사람들 다 죽여도 돼. 그리고 오보에 대해서 정정 보도도 안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시진핑이 죽었다라고 해놓고 난리 나겠죠? 북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죽었다 해도 상관없고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보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요. 정정 보도도 안 합니다. 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막 생겨 현송을 되살아났을 때 그러면 정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 가지 정정을 해줘야죠. 첫째, 김정은의 애인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야 되고요. 포르노 찍다 걸렸으니까 포르노가 거기에 이미지만 남잖아요. 북에 포르노가 범람한다라는 이미지가 남았어요. 기관총으로 사람 쏴 죽인다고 소문났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이미지만 쌓여요. 북은 그런 곳이다. 고난의 시절에 북한인들 굶어 죽을 지경으로 많이 힘들었죠. 이 사진을 지금도 써. 지금 북괴 어린이들이 그렇게 굶주려 있지 않아요. 25년 전 사진 자꾸 쓰지 말자 이런데 저는 한마디로 북에 대해서 객관적 공부를 좀 하자. 존중하고 첫째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올바른 정보에 대해서 진정 공부에 대해서 노동신문을 좀 보면서 북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당 대회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나 이런 데서 공식적 결정을 하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 발표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거 함부로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냐? 그거 그렇게 해서 인민들한테 전체 인민들이 다 공부해요. 일주일씩 공부하거든요. 그걸 함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북 정보들 마이크만 갖다 대면 이것은 어떤 의도다, 어떤 숨은 의도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무슨 발표가 나면 그 발표를 전문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일관된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메시지를 찾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북한 바로방입니다. 바로 보기운동. 어떤 세계사적 보편성이란 따로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가 옳고 쟤네는 틀렸다라고 보지 마시고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북의 체제도 상식의 세상에서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북도 인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드는 게 최고 지도자의 덕목이란 말입니다. 정말 다 굶주리지 잘 살게 하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죠. 어느 지도자가 그래 인민들을 힘들게 하면서 전쟁하기를 원하겠어요. 가장 누구보다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한 상식의 세상에서부터 북을 봐야 북을 올바르게 우리가 위니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이제 500만 시대가 열렸죠. 이 평양 터치 아리랑 이 1,300만 회소 이상의 그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메라 휴대폰들을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속도로 가면은 얼마 안 있으면 전 국민이 다 휴대폰을 쓰겠죠. 모란봉학당 2012년도에 김정은 위원장 등장할 때 같이 등장했어요. 등장해서 이 사람들의 첫 번째 공연에 뭐가 나왔습니까? 왜 대답들이 없지? 지금 왜 벽을 향해서 제가 요즘에 비대면 강의를 많이 하는 건 비대면 강의 진짜 재미없거든요.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벽을 향해서 근데 지금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그냥. 왜 대답하니까 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해주세요. 네, 객관식으로 내면 답을 해주나요? 2012년도에 모란봉 악당이 처음 등장할 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춤 사이에 현란함이나 걸그룹이 나타난다서 놀라워했지만 진짜 놀라웠던 거는요. 이날 그 공연 중에 그 빠밤빰 빠밤빰 따란따라다 빰빰빠라 뭡니까 이거? 로키지 로키. 로키가 막 나와서 로키 먼저 춤을 췄어요. 로키 또 마이웨이도 부르고요. 뭐 아무튼 미제국주의의 노래를 막 불렀다고요. 월트 디즈니 만화 주제가들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야 하는 깜짝 놀라게 했죠. 한마디로 금기시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가고 있다는 건데 저는 그때 누군가 저한테 묻길래 미국하고 국교 맺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랬죠. 그래서 그럼 대화를 시작하네. 아니요 지금부터 이제 미사일을 많이 쏠 겁니다. 네. 아니라 다를까 2010년도 17년도 11월 29일날 핵무력 완성 화성 15호 쏠 때까지 미사일만 99번 쏘고 그냥 막 수소폭탄 시험까지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2018년도에 바로 6월 12일날 싱가포르 회담 열리잖아요. 이 양탄일성 중국에서 만들었던 원자탄 수소탄 그 ICBM을 양탄일성이라고 그러는데 양탄일성 전에는 미국이 대화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북에는 철천지 원수 미제 각을 뜨자가 그 유명한 구호가 아니고 가장 핫한 구호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가 최고의 지금 꿈이죠. 그게. 김정은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나온 이후에 원탁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팔짱 낀 지도자의 모습이 등장하죠. 한마디로 수령을 신비하지 마라. 이 글을 아주 여러 차례 합니다. 수령을 신비하지 마라. 그래서 막 업어주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인간적으로 매혹이 돼야지 충성심이 생기지. 이런 어부바치아라고 하죠. 이건 최근에 바로 며칠 전인데요.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이렇게 이제 맥주 파티, 우리로 따지면 치맥 파티하고 있는 날이에요. 2012년도에 처음 집권했을 때 처음 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평양의 만경대 유의장에 가서 풀 뜯는 모습이 노동신문 일면에 탑에 난 기사인데, 알다시피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비스가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물론 사실 고객님 막 이거 다 돈 주고 억지로 시키긴 하지만 이제 막 근데 이런 서비스라는 개념이 사회주의 국가는 아무래도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를 따지면 어린이 대공원인데 풀이 막 나 있으니까 이걸 손으로 직접 뜯으면서 보면 이래가지고 어느 인민들이 좋아하겠냐 여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다 뜯어 고쳐놨다는 거. 완전히 지금은 이제 막 인민들을 하늘같이 모시는 서비스업으로 되라고 해가지고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인민 친화형의 사람인데 이 뭐라냐, 우리를 따지면 좀 그런 스킨십이 강한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인기가 끝내주게 좋아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손 씻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 때는 이렇게 찍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아버지 때와의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 때는 뭐 일렬로 딱 한가운데 딱 이러고 찍는데 이게 좀 막 무너지죠. 요거는 이제 신년사 마치고 2019년도에 그 중심 인물들과 찍은 건데 꼭 가족사진 찍듯이 찍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사진을 참 가족사진처럼 찍었네.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 회담하러 가서 싱가포르 내려오는 장면인데,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김정은이 어디서 하고 싶어 했냐, 평양으로 좀 트럼프 들어올 수 없느냐 물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못 들어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까지 갔는데, 하노이 때는 기차 타고 갔잖아요. 3일 걸렸죠. 싱가포르는 급하니까 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타야 될 그 비행기가 워낙 좀 부실하잖아요. 북의 비행기들이. 그래서 거기까지 날아가기가 위험하니까 이제 시진핑 전용기를 비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타국의 국가원수 비행기를 빌려 탈 수 있다는 건 그런데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성품을 보여주는 건데, 그건 아주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양 갔을 때 잘 나타났어요. 문 대통령이야 어디 가서든 간에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 먹었을 거고 좋은 호텔 많이 갔을 건데, 여기 되게 초라하다. 초라하지만 제대로 대접할 테니까 잘 쉬었다 가시라. 솔직히 담배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타전되거든요. 우리 되게 못 살아. 그러니까 좀 초라하지만 그래도 잘 있다 가라.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2017년도 신년사 때 깜짝 놀랐죠. 그 전에 김정일 위원장 때는 못 보던 발언들이 나왔는데, 나는 내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자책을 하면서 한 해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면서 인민들이 너무너무 날 지지해주는데, 지지도가 좋은데 그 사람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난 정말 난 내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한 해를 보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로 눈물을 흘렸던 작년에 당창건 75대 열병식은 아무튼 그 전에 김정일 위원장 때와의 달라진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요. 작년에는 10월 10일 당창건 75대 열병식에서 삼중고를 겪으면서 그 힘든 걸 뚫고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건강하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13번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버린 거예요. 쭉 우니까 다 울어, 이제 그때부터. 밑에 이제 인민들도 듣다가 울고 군인들도 울고, 이게 나는 이걸 보면서 북은 절대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한다. 그러니까 필망론을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거 잘못 거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난 굉장히 화를 냅니다. 누구든 간에 그런 식의 발언들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잘못 오도된 길로 끌고 가고 있고, 많은 정책 지도자, 특히나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을 엉뚱한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북에서 이번에 미사일 쏘면 저게 자신들 얘기잖아요. 자신들이 새로운 무기 좀 실험하고 있으니까 너무 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저것은 좀 춥고 배고프기 때문에 쌀 달라는 뜻이다. 아니 누가 해석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북에서 어떤 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이번에 그 군사훈련에 대해서 화를 탁 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교류력 없다. 그러면 그럼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라 해석하자면 얼마나 춥고 배고프면 저렇게 반말과적인 비명을 저지르는 막 그렇게 언론에 나와요. 뭔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춥고 배고파서 그렇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정책이 다 틀립니다. 절대로 북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고난의 행보시계도 안 망했고요. 그렇게 다들 그 비가 2000년씩 내리면서 사람들이 600만 명 이재민이 발생할 때도 똘똘 뭉쳐서 돌파한 곳인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망해가고 있는 데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관점에 깔아야 됩니다. 평양의 변화된 거리, 여기 미래과학자 거리죠. 요즘에 과학자들한테 참 잘해줍니다. 북한판 판교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는 창전거리. 창전거리에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과학자. 그건 아까 과학자들이 제일 처음 들어갔고요. 창전거리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로 따지면 항일운동,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이 1등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논리인지 아세요? 당신들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국가를 만들 때 공을 세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가 없어지기 전에는 너희들의 후손은 영원히 1등 대우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신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그러한 전통 하나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재건축 붐이 우리로 따지면은 좀 완전히 강남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으면 한 50년씩 가니까 전부 다 아파트가 크단 말입니다. 이제 막 50평짜리, 막 80평짜리, 100평짜리 막 고층으로 짓고 있는데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평양이니까 다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평양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백두산 밑에 있는 삼지연시도 바로 어제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 1000개 이상 이제 준공하고 있던데 삼지연, 원산, 양덕군, 검덕지구 할 것 없이 건설 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이 다 그래요. 전국이 아파트 재건축 붐이다 지금. 그런데 이거 누가 짓는지 아세요? 또 대답 안 한다.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대답을. 그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스님 맞추셨습니다. 역시 제가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어. 군인들이 아파트를 지으러 몰려가서 지어요.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요, 북에서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건설이 다 중단돼요. 다 군인들이 복귀해가지고 빵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아파트를 엄청 짓습니다. 그 동네 그 건설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짓겠죠. 아무튼 북의 지금 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북이 지금 시장 경제로 가고 있느냐, 지금 이제 무너져가지고 지금 온 사회가 달러가 넘쳐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절대로 북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북이 원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의 경제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크게 총 4가지 점을 좀 살펴보면 북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훨씬 눈앞에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 근데 자립적 민족 경제, 경제와 국방의 병진 노선,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렇게 4순환 나눠서 볼게요.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는 생산수단에 대해서, 생산수단하면 공장이면 공장 기계, 이런 것들과 토지, 이런 것을 국가가 혹은 인민적 소유에서 인민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랑 공장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지금은 북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로 가면서부터는 전부 다 이제 일종의 우리가 돈 내기 식으로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막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해가지고 돈이 많이 생기면 이제 생산을 많이 한 만큼의 성과급을 엄청 나눠갔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월급보다 6배 가까운 성과급을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에 대해서 많이 벌었으면 나눠 가져라는 거죠. 그리고 후방사업이라고 해서 그 일대에 있는 식당이나 아파트도 당신들이 지어라,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 공장이 돈을 많이 벌면, 기업이 잘 되면 당신이 사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는 일정 정도의 내야 되는 한 세금을 일정량을 내고 나면, 물론 세금을 안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세금의 형태가 아닙니다. 뭐 국가의 자산이니까 사용료를 내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회사가, 그래서 회사와 회사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북에서 화장품 하면 이제 은하수와 보분기 이런 화장품이 있다. 두 군데가 엄청나게 경쟁을 해요. 막 광고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서로. 그렇게 해서 버는 돈들을 나누니까 우리랑 차이점 딱 하나예요. 회사에 사장이 없을 뿐이에요. 즉, 돈을 벌면 우리는 사장이 월급 주고 나머지 자기 가져가는데 여기는 주인이 노동자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소유지만 이 운영되는 게 있어도 우리가 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자력갱생인데 꼭 자력갱생을 하려고 해서 요즘에 이제 제재 때문에 자력갱생하는 거 아니냐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국가가 처음 생길 때부터 당시에는 동구권이라고 하는 사회주권이 있었잖아요. 소련을 중심으로. 근데 그들이 경제블록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코메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경제블록을 만들어서 자 폴란드나 헝가리나 공업지역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뭐 루마니아 이런 데는 농업적이니까 밀을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어려운 거는 소련에서 이렇게 막 기름 대주고 할 테니까 우리 전체가 경제공동체가 되자.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북이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다가 뭐 국가는 처음부터 자립경제를 해야지.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경제적 자립 없이 정치적 자주 없다 이러면서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소련 붕괴되고 동구권 무너져 버렸잖아요. 한꺼번에. 북은 안 무너졌잖아요. 거기 안 들어갔거든요. 국가를 만들 때부터 아주 독특하게 자립경제를 추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거는 중공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근데 이제 제재와 맞물리니까 아주 자력갱생 자체가 이제 불변의 원칙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북에서 만든 것들, 자력갱생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체철. 똑같은 철인데도 보통 우리가 역청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콕스를 수입해와가지고 집어넣어야 철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역청탄 대신에 북에서 가장 많이 나는 석회석과 무연탄 가루를 혼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주체철입니다. 이 주체철을 이제 김책 제철소 같은 데서 대량 생산을 해내면서 자체의 힘으로 철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 부자재를 통으로 다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주체 비난론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옷감인데 석회석과 무연탄을 이용해서 북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석탄화학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플라스틱 계통들을 다 석유화학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나는 부산물로 하잖아요. 북은 다 석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죠. 주체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연탄 가스화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듭니다. 자력갱생의 가장 특징은 국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병을 없애라, 수입병 없애라는 건데 장마당이 발달되면서 중국제들이 막 들어오니까 수입병을 없애고 모든 원료,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라는 방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료 국산화, 자재 국산화, 설비 국산화, 제품 국산화. 이게 북의 최고의 구호입니다. 그래가지고 국산화에 성공하는 것을 상을 주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모든 분야에서 국산화를 최대로. 그러면 자력갱생이니까 막혀 있으니까 기름이 안 들어오는데 기름 갖고 뭐 하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신에 넘쳐나는 건 석탄이 넘쳐나니까 석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이
자력갱생을 더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16년도 이후부터 발효된 대북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돼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살벌할 정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제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재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이 사진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라크가 미국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8년 동안 제재하는 동안에, 약 30만 가까운, 정확하게 말하면 23만 명이었는데, 5세 이하의 아동들이 죽습니다. 주사약 같은 게 안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에서 애들 합동 장례식 하는 장면이에요. 제재는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제재예요.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 국가잖아요. 그 두 나라는 딱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그때 딱 3년 싸운 거 빼고는 평생이 찹쌀궁합입니다. 이 조선 먹을 때는 미국이 엄청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먹게 도와주고 만주 사변이 만주 먹을 때도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37년대 중국까지 먹으려니까 미국에서 야 그건 안 돼. 그건 이제 미국에서 침범하는 데인데 그것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마찰이 벌어지니까 당시에 미국이 일본한테 주고 있었던 게 뭐냐면 구리와 철과 석유를 전부 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경제 제재를 가해본 게 미국에서 중국을 공격하니까 야 그거 너희들 이제 수입해오는 거 막아버려. 끊어버리니까 석유 원유 수입을 끊고 나서 딱 3개월 뒤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합니다. 제재란 그런 거예요. 죽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자력갱생으로 돌파하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북은 지금 어느 노선으로 가느냐? 자력갱생으로 가겠다. 미국 너희가 우리를 목줄을 쪼은다면 거기에 더 이상 한동안은 비핵화와 이걸 바꾸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싱가포르 회담부터 쭉 2019년도 2월 하노이 노딜까지 그 노선으로 한번 가보려다가 안 되고 나니까 이제 정면 돌파전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지금 자력갱생으로 가고 있죠. 지금 뭐 종전선언으로 만날 거다, 뭐 정상회담 저는 다 꽝이라고 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반환합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북은 지금 종전선언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북이 갖고 있는 노선 중에 이제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전통입니다. 군사 병진 노선은요, 그거는 이제 62년도 때 한마디로 중소 이념 분쟁 나면서부터 중국 쪽에도 붙지 않고 소련에도 붙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는 강화하겠다. 소위 말하는 4대 군사 노선이 나오죠. 그러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군사력을 절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노선은 그 이후에 김정은 시대로 가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병진 노선은 북의 일관된 노선이었는데 우리가 한번 깜짝 놀랐던 것은 2018년도 4월 달에 있었던 전원회의에서 핵은 이미 만들어 놨으니 경제 총력 집중 노선으로 바꾼다 해가지고 우리가 놀란 적이 있어요. 북에서 더 이상 이제 병진 노선을 안 하려나 보다 했는데 2019년도 연말에 있었던 제7기 이제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는 전술핵도 만들겠고 이제 뭐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다시 또 병진 노선을 더욱 강화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죠. 네 번째는 이제 경제 관리 개선이었는데 크게 세 가지만 알고 가면 됩니다. 7.1 조치가 있었고요. 6.28 방침과 5.30 나갑니다. 북에서는 이제 장마당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이제 전부 다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현실을 반영해서 북에서 이제 이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고난의 행군 시간에 배급제가 무너지고 정말 우후죽순으로 처음에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냥 막 우리로 따지면 좀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다들 이제 진짜 축구 배우고 힘들었으니까 죽게 생겼는데 아무거나 막 만들어서 들고 다 팔고 사오고 하는 이런 일이 그야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장마당 계속 두면 자본주의 되겠죠, 진짜로. 여기 속에서 자본가가 자라나고 하면 체제가 바뀌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속을 막 했어요. 단속하다가 2003년도에 종합시장으로 이걸 합법화시키면서 지금은 아주 그냥 딱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종합시장 일종의 그 뭐라고 할 수 있나 재래시장이라 그러죠. 우리 대통령 재래시장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냈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무튼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숫자를 정확하게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전국 한 47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평양에도 한 30군데 이상 되고 청진 같은 데가 굉장히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쓰는 사진인데요. 2015년도만 해도 이 보면은 논밭이었는데 이렇게 딱 종합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지. 한마디로 계속 이제 국가가 만들어서 매대를 깔고 일정 정도의 우리로 따지면 이제 매대에 대한 임대 세금을 내고 나면 누구나 북의 인민들이라면 와서 물건을 만들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두 가지 부업을 할 수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군인과 공무원,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하게 하죠. 교육자들은 그래서 큰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한데 대신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이 가르치거든요. 학년 받아서 담임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의 한 인생을 선생님이 정해준단 말이에요. 같이 하다 보면 애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쭉 해주니까 그 어머니들이 갖는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마당이 커나가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이 막 시장 가격과 암시장이라고 표현되는데 시장 가격과 국정 가격과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하니까 2001년도 7일 경제 2002년도 7월 7일에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걸 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격하고 임금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 수매가 백미 국가 수매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돈을 수십 배씩 올리죠. 임금도 올리고 또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하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슴 설레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북에서 드디어 이렇게 경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이 개혁 개방의 단초가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였습니다. 6.28 방침은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의 토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잠깐 좀 아시고 가야 됩니다. 포전 관리, 포전 담당자가 뭐냐면 이런 거죠. 북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협동농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이제 농산물을 만드는데 그런데 협동농장에서 예를 들어서 500명의 협동농장이 있다. 500명이 다 같이 해서 500분의 1씩 나눠 가지면 농띠들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그 안에. 농띠들이 있으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에서 가장 큰 반대합니다. 그건 평균주의라고 해가지고 그건 범죄시합니다. 평균주의는 안 된다. 사회주의 막스가 얘기할 때 사회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회주의가 그랬어요?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사회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막스가 개정 규정할 때. 사회주의 국가의 정신을 실현하려면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농띠들은 놀고 일한 사람은 일했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걸 평균주의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 정신은 해악이다 그렇게 보고 완전 건달풍을 기르는 해악이다 보고 평균주의는 안 된다. 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나눠야 된다?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동농장을 이제 작업반은 나눠 작업반끼리 해서 거기서 나눠 갖는다. 또 작업반으로 100명씩 나누는데 또 농띠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또 나눕니다. 뭘로? 이제는 전부 다 분조를 나누는 거예요. 분조. 한 20명짜리 분조를. 그 안에서도 또 그게 농띠가 생겨나니까 김정은 시대 와서는 그 분조를 어떻게? 4명에서 6명 단위까지로 가족이잖아요. 4명이면. 자, 북에서는 식량을 100을 생산하면 30은 곡물을 그대로 생겨난 생산물 자체를 그대로 국가에다가 냅니다. 일종의 또 세금조지만 그 낼 때는 이제 뭐 트랙터 사용료 이런 개념으로 토지 사용료 이런 개념으로 30%를 그대로 곡물로 그대로 줘버립니다.
40%는 국가가 수매합니다. 국가가 수매하고. 나머지 남는 30%가 농민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40%는 팔고 30%는 국가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분배량이 커지죠. 그래서 이걸 4명 단위까지 낮추면서 식량난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획기적인 형상이 나타난 게 6.28 방침이었다. 그 다음에 530 남아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인데 이거는 바로 회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생산, 판매, 경영, 고용, 수출의 자유권을 준 거예요. 지금 북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이런 자유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인센티브도 너희들이 가져라. 그런 거죠. 이윤의 일정 비율만 국배에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는 각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합영 합자하고 외국과도 합자하고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균주의를 조심하라. 평균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건달풍을 조정하고 공짜 근성을 조정한다. 탄광, 광산, 굴, 채탄공이 임금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일하는 분들이 임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현재는 북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이 일정 정도 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모두의 관심사예요. 북에서 지금 이 장마당을 종합시장화 시킨 것을 인정해주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마당 안에서 형성되는 자본이 있는데 시장 경제적 신호가 있는데 그들과 또 돈 주라고 하는 일정 정도 돈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과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투는 일체를 안 놓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가느냐는 앞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아무튼 북에서는 대비약 대혁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도 김정일 시대 때도 우리 개혁개방 꿈도 꾸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도 개혁개방이라는 말은 쓰지 마라 그래요. 그런 거 우리는 절대로 사회주의에 반하는 일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장은 반사회주의 온상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히나 국영상점에 있는 물건들을 빼돌려가지고 저기 장마당에 가서 내다 팔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단속하거든요. 그리고 이 당원들 속에서 저런 관리 당원들이 부패하는 것 이런 거 철저하게 좀 막습니다. 근데 부패에 대한 얘기, 부패와 세도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걸 봐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소리죠. 부패와 세도를 굉장히 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온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무튼 간에 경제 혁신을 하겠다는 혁신의 내용은 내각에 의한 국가적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복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 대한 경제를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북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것은 조금씩 보이고 있죠. 정비 보강 전략을 이번에 말했는데 일정 정도 경제개발 요번에 이제 그 계획 5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는 북은 아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고도 성장을 꿈꾸고 있는데 사실은 김 전 위원장이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하고 싱가포르 회담하고 9.19 평양 공동선언한 후에 하노이에서 완벽하게 그냥 핵하고 경제 개발 발전시키는 걸 한번 좀 진하게 전략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거에 제재 풀고 밀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막히고 나니까 완전히 노선을 바꿨어요. 이제 자력갱생으로 돌파해요.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대화를 위한 대화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모습하고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하지 말자. 남쪽에 향해서도 그 얘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인도적 지원이니 코로나니 백신이니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얘기 하지 말고 올해 1월 달에 8차 당대 때 그랬거든요. 하지 말고 근본적인 정치 군사적 대립 문제를 풀자. 풀고 그를 바탕으로 진짜 한번 남북이 평화 경제를 만들어보자라는 거거든요. 국민을 행복해 만들어서 위정자의 도리이다. 북은 전쟁을 꿈꾸는 집단이니까 평화롭게 번영을 꿈꾸는 거.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은 늘 전쟁을 꿈꾸고 있고 춥고 배고픈 왕창 같이 망하자라고 하는 집단이 아니. 그런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몰상식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이제 경제 전략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히 짚고 남북 경협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하는데요. 요 대목에서 높이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다 드세요. 높이 손을 들고 오른쪽으로 가면 효과를 냅니다. 왼쪽으로 가요. 자, 그래서 아유, 잘하십니다. 제가 저의 그 강의가 이렇게 뭐 재미없는 강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되면은 이제 식사도 했고 카페도 행사도 하고 조금 이렇게 나른해지면서 제 얘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깊은 생각이 담기는 것 같은데 너무 생각을 깊게 하지 마시고 깨서 잘 봐주십시오. 암에 걸리면은 대부분 죽어요. 그런데 과학이 그만큼 발달했는데 아직 암 예방 주사가 없어요. 그런데 암의 원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인만 알면 주사를 만들거든요. 백신 만들듯이.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보니까 암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 대충 스트레스를 세게 받아서 암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의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암 안 걸리면 스트레스를 없이 살면 돼. 근데 어떻게 그렇겠어요? 막 저 화산되냐 맨날 술 처먹고 그런 거보다 스트레스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봐도 스트레스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풀어줘야 된다. 어떻게 풀어주느냐 했더니 가장 좋은 거는 크게 웃는 거래요. 그냥 막 소리 나서 크게 웃으면 막 온몸에 엔돌핀이 나오고 뭐 온갖 막 즙이 다 나와가지고 몸에 있는 온갖 면역력들을 막 키워내고 그런데요. 근데 사람이 하루 종일 하고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여성들이 남자보다 10년을 더 많이 살아요. 그 이유가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잘 풀어요. 그러니까 막 웃고 막 수다 막 해가지고 풀어버리는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해요. 남자들은 뭔 스트레스가 있다 인상 딱 써요. 그럼 이제 친구가 야야 뭔 일 있나? 대학가 가자. 나 술 처먹어요. 나 술 먹고 한 잔 고기 먹고 소주 먹고 고기 먹고 소주 먹고 그냥 실컷 먹고 나서 이제 집에 가. 다음날 되면 머리만 아프지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 때가 생겨서 뭐나 시어머니 욕을 하면 풀리거든. 저 남편 욕하면 풀리고. 근데 뭔가를 자꾸 이제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서로 박장대서 웃는 거래요. 근데 우리 경상도 아주머니들 개종하는 데 가보면요.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왠지 알아요? 톡 가는 순간에 딱 보면 한 12명인데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이거 와! 전체적으로는 소리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다 풀어요. 제가 오늘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다 까먹어도 요것만 기억하고 나면 암을 예방하는 법 하나 가르쳐줄게요. 그 크게 웃으면 된대요. 아무튼간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웃는데 근데 우리 뇌가 마침 만들어 웃는 것과 그냥 웃는 것의 차이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시는 분들 이제 암 예방법. 시작. 뭐였어요? 그렇지. 그런 걸 그래가지고 차를 혼자 보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신호에 딱 걸리면요, 딱 세우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차가 이리로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진짜로. 이러고 나면 뭔가 내가 뇌는 있잖아요. 내가 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엔돌핀이 막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 까먹어도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네. 알았죠? 네. 김영신의 경제 전략 8가지인데 간단합니다. 이제 북의 이제 경기 현실만 툭툭툭툭 치고 갈게요. 이제 지금부터. 네. 자, 먹는 문제. 북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냐? 흰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표현을 또 다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북에서 얘기하는 가장
인민들이 편하게 먹는 식당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북의 수요를 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북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료도 보여줬죠. 북의 자료, 우리 남쪽에서 만든 북의 자료.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FAO에서 북의 식량 수요량을 550만 톤으로 산정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통일부 장관은 올해 6월 18일 날 북에는 매년 100만 톤이 부족하고 올해 또 흉년 때문에 그래서 30만 톤이 더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이제 통일부에서 본 거고. 국정원에서는 연간 550만 톤인데 작년에 보니까 440만 톤밖에 안 나왔다. 매년 100만 ton 부족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북에서 VNR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에다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유엔에 하고 스스로 국가에서 보고하는 체계에 북이 좀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북에서 발표한 최근에 보고서예요. 이게 이제 북에서 받는 자료예요. 아까 우리가 한국 자료를 봤을 때 가장 안 좋았던 것들 보면 전부 다 550만 톤이 넘어 있어요. 딱 2번 안 됐는데 이때 500만 톤 조금만. 그리고 2019년도 같은 데는 거의 650만 톤, 700만 톤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북에서 발표한데, 자, 북에서 직접 자신들이 발표한 자료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제가 짜집기로 만든 자료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생산되고 이 정도 했다고 발표하는데 그걸 믿어야지 왜 저걸 안 믿습니까? 식량난이 없잖아요, 저거 보면. 왜 식량난이 없었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포존 담당제로 해서 생량산량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데다가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농촌진흥제에서 만든 거. 2019년도에 460만 톤이잖아요. 아까 북에서는 뭐였죠? 650만 톤이라 했는데 200만 톤씩 차이가 나요. 이게 맞냐? 도대체. 제대로 공부하자. 북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공부하자.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잖아요.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오잖아요. 북 전문가는 김일성 대학 가서 공부하고 와야 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김일성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예전에 이상하게 자료들을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온갖 편견과 선입견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북을 갖다가 이상하게 보지 말고 북에서 내는 자료들을 갖다가 성실하게 공부하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북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무슨 우유 선전하는 것 같죠? 이게 북 선전하는 거예요. 북에서 나온 선전물이에요. 요새 우유 제품을 많이 먹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 식생활 패턴이 변화를 일으킨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세포 축산 기지라고 해가지고 이 여의도면적이 60배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큰 목초지를 만들었어요. 저 강원도 세포라는 곳은.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북의 모든 인민들을 다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는 아주 큰 뜻을 품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나중에 이 교류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저는 울산의 그 언양 쇠고기가 유명하거든요. 언양 불고기가. 여기다가 그냥 저기 아웃백으로 해가지고 확좀 질렀으면 좋겠어요. 경공업의 질적 도약을 가져와라라는 게 또 경제 전략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경공업 전선이 왜 중요하냐면 인민 생활과 형상에 바로 결합되잖아요. 그동안 중공업 우선주의였기 때문에 무기 생산 이런 게 다 중공업이잖아요. 이제는 경공업으로 인민들의 삶을 덕을 보는 행위로 만들어라라는 거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민 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점이 있어도 이런 거 보면 이제 인민 생산직 노동자를 100으로 쳤을 때 이 탄광 노동자가 300이고 대학 교수가 이제 꽤 인정, 특히나 이제 과학기술 교수들이 그냥 탄광 노동자보다 좀 부족하지만 일반 교수사들은 노동자보다 적습니다. 네, 이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선행 부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전력, 석탄공업, 제철, 제강, 철도 운수, 특히나 이제 금속과 화학공업을 주요하게 발전시켜야 될 선행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탄소 중립하는 문제하고 이제 결합될 건데요. 북도 이제 탄소 문제가 조만간에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쪽 부분을 집중 발전 노선을 가고 있으니까. 에너지 문제는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깜깜하니까요. 여전히 심각하고, 아무튼 뭐 수력 발전이 중심축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하고요. 주유소가 형성돼서 좀 하고 있고요, 각국에. 태양광은 새로 짓는 집들은 다 태양광을 깝니다. 전기 생산이 있어서 석유가 안 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철도 운수는 주철 정도죠. 도로보다 철도가 더 많이 중심으로, 철도의 길이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문제는 60km 이상 달릴 수 없는 철로가 워낙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망하다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이거 김여정도 뭐 와서 우리 그 KTX를 타보더니만 놀래가지고, 철로 선로가 부식이 심각하고 완전 이제 아무튼 부등급을 많이 매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철도가. 국토관리 환경사업에 있어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북에서 산들이 많이 황폐돼 있어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이 나무들을 많이 가져가 버린 거죠. 산림복구에 지금 이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도 남북 협력 사업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황량한 산을 빽빽한 나무가 들어선 이 국토로 바꾼 세계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붉은 산이라고 불렸던 이 산들을 이렇게 다시 빽빽하게 만들었는가를 잘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북도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때도 대자연 개조 구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난의 행군이 벌어졌던 그 대홍수가 나게 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계단신건이었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없애고 넓은 그 평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변시키고 있는 중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27군데의 경제특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제특구를 만들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울산에서 교류협력 단장을 하면서 제 꿈은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청진하고 울산하고 같은 동해 지역이고, 그리고 인구 67만의 환경북도 도청 소재지인데 여기가 철이 나는 김치 결수소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울산을 턴 안에 연결해가지고 자동차 중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울산의 경험과 이 철을 중심으로 하는 이 청진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고, 그걸 위한 교류 협력도 청진하고 하기를 원한다, 이런 자료들도 북에 많이 갖다 주고 했는데, 뭐 상당히 관심 있어 하기는 했는데, 뭐 지금 꽉 막혀가지고 그 어떠한 뭐 진척도 시켜보지를 못했어요. 아까 우리 허성무 시장님하고도 작년 금강산 같이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것을 좀 잘 되면 우리 창원 이쪽 경산남도도 워낙 이 철에 필요한 곳이니까 같이 뭐 해보자, 뭐 이런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던 게 있는데, 아무튼 경제특구를 만들어놨는데 그 경제특구들의 내용들이 보면 제가 아까 그 청진이 여기 이제 호철도 관심이 있고 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다 관심이 있는 지역이다. 아무튼 이 27군데를 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영 합자 방식으로 기업들이 들어와 투자해서 이곳에서 같이 윈윈하자라는 이야기를 사실 판문점선에서 했단 말입니다. 판문점선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경제특구들을 다 개방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끝내주는 합의들을 했는데 합의를 하나도 안 지켜서 문제죠. 북에서 가장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첨단과학 중에 단번도약, 단수매. 북에서 요즘 단번도약 하자라는 게, 보통 보면 경제발전이라는 게 처음에 중후장대용으로 가가지고 공해산업, 굴뚝산업들도 발전해서 또 후진국으로 넘어가고 첨단산업으로 가고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북에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단번도약, 단수매 첨단으로 가자, 이런 게 지금 북의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톡슨 혁명사적지가 있는 곳에 과학기술 전당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아까 미래 과학자들이 보셨잖아요. 은하 레지던스걸 이런 데를 과학자들한테 엄청나게 투자하는 이유가 담보도약을 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CNC 가장 강조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모든 공장마다 CNC를 도입한다는 것이고요. 인공지능 영역과 정보통신 영역. 이 컴퓨터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발전되는 게 지금 전 세계 해킹하면 컴퓨터 북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ICBM이나 미사일 보면 알지만 거기에 기계가 자그마치 부품만 30만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마하 20에서 30은 날잖아요. 올라갈 때 액화 산소를 쓰는데 마이너스 183도씨가 유지돼야지 그게 액화된 산소가 연료로서 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궤도 따라 돌다가 떨어질 때 이 속도가 마하 30까지 올라간다면 마하 30이면 음속이 마하예요. 그러니까 초속 340m인데 마하 30이면 초속 한 10km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도로 떨어지는 거를 미사일을 잡는다 못 잡습니다. 그건 뭐 권총을 쏘면 총알을 총으로 잡는 거와 똑같습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질 때 그 표면 온도가 6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6000도는 태양의 표면 온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온도가 표면에는 6000도, 안에는 액화 마이너스 180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놀라운 기술에다가 정확하게 지점에 떨어지려면 컴퓨터 제어 기술이 없으면 정확하게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고음이 발달되지 못해서 예전에 한때 북을 오고 갈 때는 있잖아요. 술을 사오면 요새는 이제 안 그래도 좀 제일 잘 나오는데 술을 절반은 없어졌었어요. 병 따끔을 잘못 맞아요. 물이 새가지고. 그러니까 경고음은 아주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저런 또 우주공학이 발달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얘기한 건 균형을 잡아라. 그렇게 해서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실생활로 옮겨오는 작업을 하라라는 게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과학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고, 관광 전략 산업으로 하자라고 하는 건 이건 제재 품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관광 산업에 치중을 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북에 대한 관광 알리는 여러 가지 이제 팜플렛들인데, 관광골 백두산, 금강산, 칠보산, 원산, 개성, 평양 관광 특구를 특히 보면 참 잘 만들어 놨거든요. 쫙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시크 만들어 놓고 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금강산은 뭐 이명박이 닫아버렸으니까요. 삼지연 호수는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한반도 융프라우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는 예전에 우리가 갔을 때는 그냥 보고 당일치기로 왔는데 지금 그 삼지연 쪽에 쫙 관광지로 개발을 해놨다고 하니 거기서 이제 며칠 묵으면서 보고 나중에 개마고원 트레킹도 하고 하면 참 가슴이 뛰죠. 네. 그런 날이 곧 오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백두산 밑에 삼지연 쪽에 쫙 밑에 깔려있는 도시들, 새로 개발한 도시들입니다. 칠보산. 그리고 이제 이게 노천 온천으로 양덕 온천을 쫙 개발해 놨는데 한꺼번에 뭐 수천 명이 와도 된다는데 여기를 우리가 좀 못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곧 가리라 믿어 싶지 않습니다. 네. 유통 분야 이제 마지막인데요. 유통 분야에다 혁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서 국가가 주도적 역할하고 조직 통제력을 회복해야 된다. 한마디로 장마당에다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장마당을 통제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마당과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영 상점들을 보고 저렴한 북의 표현 가격이 누구야 되니 누군 가격으로 좋은 제품들을 많이 갖고 와서 그래서 국가가 조절 통제력을 가지고 이쪽으로 훨씬 좋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국영 상점에서 살 수 있게 해라.
제가 장마당 가서 중국집에 자꾸 밥솥 사지 말고 평에서 만든 밥솥을 사게 하라라는 게 그 얘기죠.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이제 봉사혁명을 하라는 게 김정은 시대의 유명한 원산구두 공장 얘기는 뭐냐면 의견 수첩을 비치하는 한마디로 이거 뭐가 안 좋더라라는 걸 써서 얘기한 거죠.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거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소비자 만족죠. 예. 소비자 만족. 예. 그거를 이제 북에 도입한 거죠. 반드시 그래서 뭐가 문제더라, 이거 영 시원찮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해가지고 그걸 고치게 해서 상업에 있어서 문화성과 봉사성, 봉사 서비스다. 이게 서비스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는 거죠. 경영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경영을.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 CU 같은 황금벌이 뭐냐, CU인데 일종의 이제 편의점이에요. 다만 24시간 슈퍼는 아니에요. 밤 12시까지 하고 새벽 6시에 문 열어요. 그 12시 넘어서 거기 가서 막 술 사러 가고 하는 건 미친놈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 여러 가지 큰 형태들의 이제 변화가 있는데, 아무튼 여전히 망해가는 걸로 보입니까? 북은 절대로 망해가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그 점을 설명하려고 쭉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아셨죠? 또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목이 아프게 얘기하고 암 예방법까지 다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대답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공동 번영하면 통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가 없었거든요. 이분은 갑자기 그냥 박근혜와 최순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뭔가 전략을 세울 틈이 없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달 뒤에 있었던 베를린 선언에서 이제 북과의 함께 잘 살아보세요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게 이거였어요. 신경제구상을 만든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환동해벨트, 환황해벨트, 접경지역 벨트 이래가지고 남과 북이 평화경제를 이렇게 만들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쪽으로는 이제 뭐 북중로 공동개발 사업하고 에너지가 함께 흐르는 곳으로 하고, 이쪽은 그야말로 이제 첨단 산업,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고, 접경 지역은 여기는 이제 생태, 이제 완전히 이제 관광 뭐 이런 걸로 한번 전체를 평행지를 만들어보자. 이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USB에 담아가지고 판문점 산업 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걸 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3대 경제 벨트인데, 이 3대 경제 벨트 때문에 또 한번 남과 북의 협력 과정이 어떨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문정부가 가졌던 평화경제 틀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개성공단에서 워낙 5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을 한 6만 원 정도의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브라더 미싱 몇 개 갖고 들어갔다가 10년 뒤에 전부 다 빌딩을 갖는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투자 엄청나게 새로 또 하고 또 해놨는데, 그만 문을 닫으니까 이분들이 거의 막 미쳐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키워놨는데, 정부를 믿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닫아버렸거든요. 그것도 2016년도 설날 마지막 날 그냥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는데, 개성공단에서 워낙 돈을 벌었던 모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 값싼 노동력,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의 토지와 값싼 돈, 이게 이렇게 돈 버는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북은 이 방식을 최고의 자기의 목표로 삼을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북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합영합작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5대5로 같이 기업을 만들어서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살기 체제 내에서 강국을 소망하니까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 방안과 과제에서 북은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라고 쭉 해놨는데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서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북한은 양질의 저임금과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고 농업광학,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반면에 남한은 선진 기술인데 구술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대규모 자본, 첨단 기술 분야와 중공업 및 서비스 분야 비중이 높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경제 협력하기를 바랄까요? 북이?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북은 국제 분업 자체를 거부했었어요. 그런 식의 국제 분업을 안 하겠다. 코메콘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안 했고 중공업 우선주의를 오랫동안 해온 곳이에요. 따라서 민족 자립경제 구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과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 때 값싼 노동력과 경공업 위주의 북, 우리는 중공업과 첨단산업 위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100점 100패가 그렇게 절대 안 한다. 라는 하는 관점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 방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북의 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질의 노동력은 분명히 한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다 고졸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언어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고 개성공단에서 그랬더니 하나의 불량품이 딱 탄생하면 바로 공장 기계를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그리고는 쫙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면 왜 불량품이 생겼지? 막 토론해서 불량품을 잡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사장은 막 좋아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맨날 그냥 조금 페이만 갖다 주면 된다, 자기는 그냥. 알아서들 그냥 쉬는 시간 되면 막 노래 춤추면서 같이들 즐겁게 놀고 일할 때는 막 죽기 전에 일하고 하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냐. 그러니까 늘 꿈꾼대잖아요. 지금도 자다가 깨면 그때 그곳을 꿈꾼다. 개성으로 가고 싶다는.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이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주공학을 쥐는 자가 앞으로 미래를 준다 했는데, 우주공학에, 그것도 자체 기술로. 그거 완전히 막아놨잖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거는 조금만 뭔가 외부에서 도와줄 거면 엄청나게 발달한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아까 지도자가 우리 다 울어버리는 일심 단결이 있고 자립경제 전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북을 순식간에 단번도야시킬 수 있는 기틀이 있는 나라다. 짐 로저스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한반도에 바치고 싶대잖아요. 그냥 일본 이런도 한 번 넣어서는 안 된다 주장하죠, 이 사람. 일본은 망한 것이고 북쪽은 블루오션이다. 지하자원 7천조 이건 뭐 하도 많이 쓰니까 사실 선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광물공사에서 2008년도에 한 2,7천조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그네 사이트가 세계 최1위고 히토류도 많이 있고 무역탄, 특히나 철, 금. 히토류가 중국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전 세계 97%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히토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근데 남쪽도 경제적으로 사실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기잖아요. 한국 경제 굉장히 힘든데 해외 수출하면서 의존형 수출 경제에도 한계에 봉착했고 지금 우리 울산만 해도 좀 중공업 거의 이제 좀 끝났거든요. 조선업 끝났죠. 석유화학 벌써 사용 산업됐죠. 3대 업종이거든요. 울산에 석유화학, 중공업,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로 수소자동차로 이제 옮겨가면서 엔진 내연기관이 없어져 가니까 지금 전부 다 고용 안정이 벌써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이게 중후장내용 제조업이 한계에 봉착했고 주주자본주의 투자 성장이 실종만 거고 완전히 이제 부동산으로 다 몰려가지고 버블이 엄청 끼어 있잖아요. 비정규직은 1,000만이 넘는 시대. 한마디로 사회 안전망이 확보 안 돼 있는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대조업이 위기에 빠져 있는 건데 이러한 시대에 이제 우리가 개성공단을 제기했을 때 얻는 기대 효과도 있지만 개성공단보다도 평화 경제를 개성공단은 그중에 아주 작은 하나니까요.
평화경제의 필요성은 이제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내수 중심 경제로 이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그 내수라고 하는 것을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내수 쪽으로 돌린다고 한반도 전체로 되면 8천만의 내수 시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바로 한반도 위에 있는 동북 삼성이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요. 1억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8천만에 1억 1000만에다가 브라디보스톡이 600만 명이 있고 하니까 다 합치면 2억이라는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한마디로 남북 경협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새로운 이제 성장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1대1로나 중국의 여러 가지 펀드들을 이쪽으로 좀 돌릴 수 있도록 해봐야겠죠. 한마디로 남북 간에는 첨단 산업이 또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을 공동 투자하고, 좀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반도체라든지 또 백신 허브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발전돼 갈수록 일본이 힘들고 우리는 발전할 것이다, 여러 가지 장밋빛 꿈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반도체 우주공학 같은 것이 남북 간 첨단 산업을 공동 투자 개발해보겠다라는 좀 이 개성공단 같은 데서 싼 노동력으로 떼돈 벌어보자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자는 소리입니다. 제 말은 크게 좀 이 남북 평화 경제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끝나고 나면 전쟁, 공황, 빈곤, 예속 재난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가 불러온 5대 재난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미국은 지금 이제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고, 중국은 이제 성장하고 있고, 북중루가 이제 결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세계사적인 이제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저는 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우선 하나 간단하게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 건설 비용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서 막 강조하는 것은 뭐 돈이 얼마나 들인지 아느냐, 뭐 이 저 경의선 뚫고 이런 뭐 동해선으로 올라가는데 돈이 뭐 해가지고 자그마치 뭐 몇십조 해가지고 43조 든다, 조선 64조 든다 하면서 돈이 엄청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이 예를 들어 북쪽에 KTX를 깐다고 해서 공짜로 깔아준 거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들 하는데 공짜 아니에요. 전부 다 북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차관으로 하든 아니면 북에 뭘 지하자원을 가져오든 뭘 받고 하는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철로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합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원래 이건 얼마나 깔아봤냐에 따라서 고속철이 결정나는데, 우리는 이제 얼마 깔아봤겠어요? 이제 한 1000km 깔았겠죠? 이쪽에 경부선 깔았고, 이제 하나는 중국은 5만 km 이상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깔아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그 경쟁력은 중국이 있단 말입니다. 훨씬 싼 값에 깔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북쪽의 철로를, 고속철을 까는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철로가 깔린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인프라가 깔리는 순간부터 남과 북의 경제의 통합의 속도는 엄청 빨라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스관이죠. 가스관은 저쪽에 있는 그 사할린 가스에서부터 취해가지고 쭉 타고 천연가스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북쪽은 통관하는 파이프 통관료만 받아도 북쪽이 다 살아날 거고, 남쪽은 지금 우리 전체 쓰고 있는 에너지가 거의 한 50~60% 가격대로 에너지 쓸 수가 있으니, 그냥 뭐 남과 북은 진짜 완전히 선진국이 될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갖거든. 어떤 소리든. 그랬다가 나중에 파이프 나가버리면 우리 망하잖아요. 저 사고들이 그 모양일까요? 그럼 북은 안 망합니까? 파이프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그 파이프가 통관료가 보시면 평소에 1,000원 갖고 먹고 사는 경제에서 파이프가 통관돼서 이제 10,000원으로 늘어났어. 그 집에 다시 문 닫아가 1,000원으로 삽니까? 우리보다 먼저 망하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서로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시작하면 절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어떻게든 간에 지키려고 하니까.
바보같이 박근혜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문 닫고 그러죠. 찬란한 한반도의 미래가 열린다. 그러니까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구상은 이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이명박 때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가 가스프롬이라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하고 체결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다 연결하기로 했는데 천안함 사건으로 중단돼버렸어요. 북쪽도 오케이 하면서 쭉 같이 북쪽에서도 그냥 강한 의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중단되고 이러면서 이제 요번에 판문점에서 다시 합의했어요. 이거 하자고. 하면 돼. 합의를 몇 번이나 했는데 왜 안 하지? 이게 가스관만 갖고 들어와도 어마어마할 건데요. 아무튼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대륙과 육상과 교통과 물류망을 연결하는 이제 북방적인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나간다면 유럽연합 EU와 나프타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권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쪽 동북아 경제권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생각할 때 한반도는 주변에 강대국에 휩싸여가지고 언제든지 침략을 당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우리 남가북이 힘을 모아서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과 또 군사력으로 따지면 지금 세계 6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53조씩 쓰고 있어요. 조만간에 60조가 될 거라고 하고 60조 넘어서면 일본을 앞서요. 북한 핵무기까지 있는데 군사력으로 따져도 남가북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이 빌붙을 이유가 없어요. 남가북이 마음만 먹으면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강력한 힘으로 그야말로 이 새로운 한반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통일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의 찬란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뭐 눈앞에서 한장 눈앞에 아웅덩하면서 앞이 안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라. 정말로 남북이 통일로 나아가고 평화로 나아가고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가장 알차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장시간 단 한 사람의 좋은 사람 없이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 까먹어도 암 예방법 하나는 또 확실하게 건져간다라는데 큰 기쁨을 갖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게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고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을 모르지. 잘 사나? 여기 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한 걸음만 가주세요. 네. 네, 됐어요. 그만 가요. 네, 찍으세요. 어째 찍는 일 들어와. 저기 몸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응? 들어? 빨리. 예. 나리 씨도 들어와요. 저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네. 그랬군요. 나리 이름이 뭐? 이름이 정말 좋아. 나리. 하나, 둘, 앉아있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